2교시 시작합니다. 조금 스피드하게 갈 거고요. 시작하면서 우리 시립대 출신 우리 한 변호사 잠깐 모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로스쿨 입학 준비를 어떻게 본인은 했었고 또 변호사 시험 합격을 위해서 실제 나는 어떻게 공부했었다. 최초합 되셨고요. 여러분들에게 이분을 소개한 이유는 자소서에서 학습 계획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듣고 여러분들 참조하시고 그러시라고 모셨습니다. 우리 한지훈 변호사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한지훈 변호사입니다. 잠깐만요. 마이크를 드려야 됩니다. 예. 잠시만요. 네, 이렇게 해서 바로 합시다. 제가 좀 쫄보여가지고. 예, 안녕하세요, 한지훈 변호사입니다. 그 로스쿨 입학 준비하고 학업 계획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를 드리려고 강 교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올라왔는데요. 우선 로스쿨 입학 준비를 제가 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저희 그 당시엔 여자친구, 저희 와이프까지 같이 관계 스터디에 있었어가지고 두 분의 좀 같이 둘이서 어떻게 준비했는지 좀 같이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째로 배경 설명부터 드리면 저는 6시 출근해서 8시 퇴근하는 삶을 많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학점도 88점으로 좀 여러 사정이 있었지만 좀 낮고, 그래서 이제 포스트리트로 이제 역전이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일단 처음에 일단은 입학 준비를 하실 때 일단은 그 지원교를 잘 고르셔야 돼요. 지원교를. 왜냐면은 나라는 사람은 똑같은데 이제 나를 좀 더 고평가를 해주고 나를 아까 강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지원 가능 범위 안에 들게 해주는 학교가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그런 거 고려 없이 그냥 정량대로 써서 떨어지는 경우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지원교를 잘 고르시면은 우선은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은 그 메가 지원 그 타사 지원 배수도 별로 신빙성이 없는 게, 저는 이제 시립대를 소위 통용되는 그 기준의 2.2배수에서 1차 추합을 했고요. 저희 와이프는 충남대를 2.5배수에서 최초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년도에는 건국대를 이제 4.1배수에서 추합 직전까지 가기도 했었고요. 그 추합이 2월 28일까지 안 나와서 결국 건국대 진학은 못했지만, 그래서 지원교를 좀 잘 정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자기소개서와 이제 면접에 관련된 거예요. 이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 이제 본인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거를 좀 경력을 나열을 하시면은 아마 좀 안 좋을 가능성이 높고요.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제일 열중을 하셔야 될 게, 여태까지는 리트에 열중을 하셨지만 그 이상의 품을 들여서 자소서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자소서를 거의 내기 직전까지 고쳤어요. 내기 한 2시간 전까지 그때 연차를 내고 계속 고쳐서 냈는데 결국 그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특히 학교에서 주어지는 학교 공부를 할 때나 아니면은 뭐 사회에서 일을 하실 때나 그 논의에서 결정한 하나의 방향성으로 끌고 가기 마련이잖아요. 모든 나의 사고의 방향성을 하나로 끌고 가기 마련인데, 이제 면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이제 그 현재 어떤 이슈에 대해서 모든 가능한 방향성을 다 고려를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그거를 결정을 하시는 그런 식의 공부를 앞으로 하셔야 되고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생각을 좀 다원화하시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학업 계획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오늘 좀 집중해서 드리려고 하는데, 학업 계획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사실 카메라에 찍히고 있어서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실제 학업 계획을 들으시고 이제 자소서에 좀 어느 정도 쓰셔야 될 학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 학업 계획은 뭐 두 가지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 좀 자소서에는 좀 부각돼야 될 포인트가 좀 달라가지고, 일단 제가 했던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1학년 때는 이제 기본법이 있죠. 뭐 헌법은 거의 3학년 때 하니까 민법하고 형법, 실체법을 상당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결국 그게 이제 변호사 시험에서는 실체법이 탄탄해야 점수가 잘 나오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형사법 같은 경우에는 보통 형법 60대 형사소송법 40의 비율로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좀 단편적으로 이제 개별 쟁점만 물어보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막판에 좀 정리를 잘 해서 내신 시험 외우듯이 하면 대응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형법 같은 경우에 아예 통으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어떠한 커다란 범죄 상황이 주어지고 이제 가불병정의 죄책을 논하시오라면서 거기 있는 4명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 쓰게 해요. 그래서 형사법은 그렇고, 민사법 같은 경우에도 민사법은 아예 사안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뭐 누가 건물을 샀는데 갑자기 토지만 따로 팔려서 뭐 이런 식으로 사실관계를 엄청 복합적으로 주기 때문에 그걸 좀 분절적으로 해설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래서 단편적인 쟁점을 외워가지고는 민법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절대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1학년 때는 뭐 아까 1학년, 2학년, 3학년에 그렇게 부각해서 쓰는 거는 좀 지양하라고 하셨지만, 일단 저의 얘기를 먼저 드리면 1학년 때는 형법하고 민법에 집중을 했어요. 그거는 이제 다른 선배들의 말을 듣고 형법과 민법을 사례형 시험 중심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객관식은 단편적인 걸 물어보는 경우도 많고 사안을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랬고, 그리고 2학년 때 들어와서는 이제 민법, 형법이 있으면 거기에 절차법이 연결이 되잖아요. 절차법이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그리고 보통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이 4개를 하면은 이제 변시에서 풀어야 되는 쟁점의 거의 한 60%를 이제 완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학년 때까지는 이렇게 민형사법의 절차법에 좀 집중을 했고, 그리고 2학년 2학기에 이제 재판실무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사법연수원 교수님들이 직접 로스쿨에 출강하셔서 이제 실제 소송 기록을 보고 그 소송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법률 문서를 써내는 그런 작업을 하거든요. 이게 변호사 시험 기록형, 특히 이 기록형의 완성도에서 이제 변호사 시험의 성패가 많이 갈리게 되는데, 그 기록형을 완성하는 데 기초가 되는 수업이고요. 그래서 2학년 2학기에는 형사재판 실무 수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3학년으로 넘어가서 3학년은 이제 정말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때잖아요. 이때 이제 나머지 3개 법을 열심히 했어요. 헌법, 행정법, 그리고 상법, 이 3가지를 열심히 했는데, 보통 이제 이따 말씀드릴 자소서에서 부각시켜야 될 이 이론과 실제의 차이가 헌법을 언제 공부하느냐에 있어요. 헌법이 보통 1학년 커리큘럼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로스쿨 3학년 때는 이제 변시에서 부족한 과목들을 채우고, 그리고 이제 기록형 이제 공법, 형사법, 민사법의 기록형을 중점적으로 이제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시간을 재고 실제 소송 기록을 봐서 그걸 빨리 읽어내리는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해서 로스쿨 3학년까지 변시 준비를
해왔고 중간중간에 커리큘럼은 물론 학원 도움을 많이 받았죠. 당연히 학원 도움을 많이 받았고 여기까지가 이제 로스쿨 3학년 동안 실제 제가 했던 것들이고요. 이제 자기소개서에서 좀 강조되어야 될 거는 학업계획 쪽에 강조되어야 될 거는 보통 이제 교수님들도 애들이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2학년, 3학년에 뭘 할지를 알기로 좀 예단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던 1학년에 뭐하고 2학년에 뭐하고 3학년에 뭐하고 식이 조금 유효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 자기소개서에 그걸 쓰는 방법은 본인이 이제 자소서에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과 연계되는 이제 변식 과목들을 찾으셔가지고 이제 그거를 중심으로 내가 이제 전문가로 거듭나겠다. 저는 실제로 자소서에 그렇게 썼거든요. 저는 이제 자동차 회사를 다녔으니까 민사법하고 행정법 그리고 뭐 민사법 쪽에 특별법 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뭐 이런 게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에 중점을 둬가지고 이제 그 자동차 교통안전 전문 법률가가 되겠다라는 자소서 흐름을 썼는데 일단 자기가 이제 자소서에 중점을 둘 부분과 그 변식 과목이 뭐가 연계되는지를 찾으시고 그거를 일단 하나의 포인트로 잡으세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학교를 믿고 간다는 점을 좀 강조를 하셔야 됩니다. 학교의 커리큘럼을 믿고. 그래서 어차피 로스쿨 1학년에 모든 학교가 민법, 형법, 헌법을 해요. 근데 어쨌든 1학년의 커리큘럼은 2, 3학년의 커리큘럼은 다를지 몰라도 1학년의 커리큘럼은 학교를 믿고 이제 1학년이라는 얘기는 쓰지 마시고 학교를 믿고 학교에서 제시해주는 커리큘럼대로 따라가서 내가 변호사 시험을 초시에 붙는 인재가 될 수 있다는 걸 이제 논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개별 과목에 대한 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본인이 이 자소서 포인트로 그 자소서의 중심된 부분에 이제 학업 계획을 좀 엮어내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한 가지 질문. 예. 민사재판 실무나 형사재판 실무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예. 단계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네. 추가해 주세요. 네. 우선 사법연수원 과목에 이제 단계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제가 좀 강론을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은 사법연수원 과목들을 이제 실체법, 아까 말씀드렸던 민법과 형법 실체법 지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학년 때는 이제 실체법 지식들을 많이 쌓으셔서 이제 그것들을 복합적으로 섞어서 내는 문제에 대응할 그런 능력을 갖추셔야 돼요. 그거를 이제 재판 실무 들어가기 전에 한 1학년에서 한 2학년 1학기 직전까지 그 정도를 갖추셔야 되고 이거는 이제 변호사 시험 기출 사례형 연습이나 그런 진도별로 돼 있는 책을 사셔가지고 그걸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체법 실력 위에 이제 우리가 소송 문서를 쓸 수 있는 그 소송법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문서는 그 법률 문서는 결국 소송법에 입각해서 쓰게 되지만 그 밑바닥엔 실체법이 있어야 되고 실체법이 탄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제 이 문서를 잘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 실무에 들어가서는 보통 그때 형사재판 실무에서는 형사소송법을 그리고 민사재판 실무에는 약간 달라서 민법을 중점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때도 민사소송법을 보게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주안점을 두셔야 될 게 그때 소송법을 익히시고 그리고 법률 문서의 양식이라든지 이런 걸 잘 익히셔야 돼요. 그 수업에서 제시해주는 법률 문서의 양식을 이제 머릿속에 넣고 항상 현출이 가능하게끔 현출이라는 단어가 익숙치 않으실 텐데 현출은 그 나타낼 현에 나올 출이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시면 정말 많이 접하게 되실 용어인데 일상 용어는 아니다 보니까 현출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 내가 뿌리에 있는 그 실체법 지식과 그리고 거기에 얹어진 소송법 지식을 내가 숙지하고 있는 그 양식을 통해 그 현출해 내실 수 있는 것이 그 재판 실무 과목을 잘 받는 방법입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있나요? 예, 그러면 저기 한번. 예. 직장생활
네. 직장생활만 물려내셨는지 아니면 대학교 때 봉사활동이라든지 사회한 적을 쓰셨는지. 이거는 아마 중점 두시는 바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저는 대학교 때 활동도 많이 썼어요. 당연히 우리는 경력직 직원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태까지의 경험의 총합으로 이제 대학원을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경력직을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예, 없으시면은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기록형 시험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엇을 베이스로 가져야 되는지도 알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자료 조사를 해서 자소서에 연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실체법적 배경 지식과 또 거기에 뭘 쌓아야 되는지, 또 거기에다가 어떤 형식을 내가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자소서에 정확히 나타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이제 자소서 작성 팁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료집에 후반부에 도식화된 게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고 나와 있는 도식화된 게 있습니다. 자, 자소서의 가장 핵심은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전부 하나의 맥으로 통일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소서 중에 진짜 쓸 게 많아서 막 많이 쓰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그 자체에서 잘못하게 되면 사족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활동을 뭔가 보여주고 싶은데 그 자소서 내용으로 그렇게 기술해가지고는 별게 아닌 것 취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별게 아니지만은 별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소서에. 사실 정성이 없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도대체 뭘 쓰죠? 자소서에. 저는 봉사활동도 뭐 이 정도밖에 못했고 제가 아무 정성이 없는데 뭘 써야 됩니까? 아니지요. 여러분들의 그런 사회활동이나 봉사활동이 정성일 수 있지만은 여러분의 학습적 정성을 쓰시면 돼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소서에는 크게 마음이 바쁘니까 글이 이쁘게 안 써지려고 하네요. 자,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자, 과거는 여러분들 익히 뭐 아시듯이 학부죠. 학부 플러스 뭐 대학원 플러스 사회생활 이런 것들이 과거일 수 있고, 또 현재로 넣지는 않는 이유가 이미 1학년 1학기를 끝냈기, 3학년 1학기를 끝내고 원서 접수, 4학년 1학기 끝내고 원서 접수한 것이기 때문에, 자, 학부 생활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회나 봉사활동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또 학회 활동도 있을 수 있죠. 자, 현재는 뭔가요? 현재는 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로스쿨에 진학하고자 하는 지원 동기가 현재예요. 여러분 지금 입학을 준비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현재라고. 지원 동기 가장 크게. 지원 동기는 크게 두 개로 나누죠. 첫 번째, 로스쿨에 지원한 동기예요. 즉, 법조인이 되려고 하는 동기를 얘기를 하죠. 두 번째는 어떤 동기가 있습니까? 내가 왜 그 학교에 지원하느냐의 동기죠. 그러니까
학생들 보면 지원 동기를 쓰라고 하면 1번만 써놓는 아이들도 있고 2번만 써놓는 아이들도 있어요. 오죽 했으면 로스쿨 자소서에 우리 학교에 지원한 동기 이렇게 써놓는 학교도 있어요. 진짜로. 방향을 못 잡고 있으니까. 그러나 지원 동기라고 한다면 어떻게 언급되어 있든 간에 두 가지를 다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원 동기. 자, 지원 동기에서 지원 동기와 매칭시켜야 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법적 문제의식이에요. 무슨 얘기죠? 법적 문제의식이라는 게 뭐죠? 누가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죠. 자, 누가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죠. 우리 정욱 씨, 나중에 어느 영역에서 활동하는 법조인이 되고 싶은가요? 어머니께서 투명 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 네. 의료와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법조인이 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분야가 있지 않을까? 좋아요. 그러면 그 예시를 하나 들어봅시다. 방금 저는 의료 영역에 관련된 그런 전문 법조인이 그런 분쟁을 해결하는 법조인이 되고 싶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은 나의 전망이죠. 미래죠. 그러니까 여기가 나의 장차 어떤 법조인이 될 것인가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법적 문제의식은 이것과 연결이 돼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법적 문제의식. 나는 소년법 전문 법조인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만약에 전망을 내왔다고 합시다. 그런데 자소서에 소년법 개정에 대한 얘기가 안 들어가면 문제가 있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저는 노동 관련 전문 법조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소서에 명기를 해놨어. 그런데 그때는 블라인드 면접이 아니었어요. 자소서 넣고 면접관들이 면접 봤어. 뭐라고 딱 물어봐 버렸냐면 올해 최저임금 얼마인지 아나? 아무 답을 못 해버렸다고. 그러면 그 자소서가 진정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법적 문제의식에 대한 철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화면 잘 보이죠? 가리지 않죠? 네. 이 법적 문제의식이 궁극적으로 나의 전망과 연결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법적 문제의식이나 지원 동기는 같이 풀릴 수도 있고 따로 분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맥은 똑같아야 돼. 맥은. 응? 나는 왜 기교에 지원하려고 하느냐? 내가 왜 전북대에 지원하려고 하느냐? 나는 앞으로 궁극적으로 환경 전문 법조인이 될 것이야. 나는 글로벌 영역에서 활동할래. 응?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탄소 국경세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들을 나는 제시하고 싶어. 전북대 너희 학교가 그걸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학교라고 나는 생각을 해. 이런 커리큘럼이 나에게는 최적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나 너희 학교 지원하는 거야. 바로 이런 매칭들이 다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 문제의식을 어디에서 끌어올 거냐는 거야. 끌어오는 방법은 과거에서 끌어오겠죠. 자, 사회나 봉사활동, 학회 이걸 통해 충분히 끌어올 수 있죠. 아까 우리 한 변호사는 뭐라고 했나요? 자동차 관련해서 서울대 나와가지고 자동차 쪽의 업계에서 쉬운 말로 워라밸도 없이 일했어. 아침 8시 출근해갖고 밤 10시 퇴근하고. 그러니까 대기업 가지 마. 고생만 직살하게. 변호사예요, 변호사. 자, 어쨌든 이런 법적 문제의식을 나의 활동에서 끌어왔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회활동이나 봉사활동에서 했던 그 영역에서 문제의식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없어. 저 없어요. 끌어올 것도 없어요. 저 봉사활동이라고 했으면 아름다운 가게에서 저 파트타임으로 좀 했던 것 뿐이에요. 진짜 내세울 거 없어요. 그렇다면 어디서 끌어오는 거야? 여기서 끌어온다고, 여기서. 자, 학부에서 그러면 어떻게 끌어오느냐? 선생님, 저는 쉽게 얘기해서, 선생님, 저는 과가 중어 중문학과예요. 저 일어 일문학과예요. 그런데 저 로스쿨 가고 싶어요. 일어 일문학하고 로스쿨하고 어떤 관계가 있지? 어떤 관계가 있어? 심지어는 저는 한문학과예요. 바로 찾아내야 된다고, 찾아. 그러니까 내가 들었던 어떤 전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공 과목이 있을 것이고, 이 전공 과목이 에서 들었던 과목들 중에 법적 쟁점과 연결시킬 수 있는 과목이 있는지를 세세히 검토를 해봐야 돼. 응? 어떻게든 끄집어내야 돼. 만약에 한문학과라고 하고 다른 정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한문학과 법적 쟁점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한번 누가 아이디어를 한번 내봐. 그 한문학과에서 배울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아주 단순하게 옛날 버전으로 만약에 기술을 한다면 그대로 확장시키는 거야. 하나, 한문이 어느 나라 거예요? 어느 나라 거야? 다 중국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한문 우리나라 거야. 선생님 무슨 궤변이에요? 아니야, 궤변이 아니야. 간자체가 중국의 글자일 뿐이지 본래의 한문은 우리나라 거라고. 한문이 생겨난 게 각골문자부터 생겨났죠. 그때를 기조로 보죠. 그러면 그것이 나왔던 것이 은나라라고 배웠죠, 여러분들. 은허. 갑자기 역사 시간이 됐습니다. 은허에서 발견이 됐대. 그게 한문의 시초래. 응? 그리고 그 한문이 본격적으로 글자로서 자리매김한 것이 춘추 전국시대야. 춘추 전국시대 때 유명한 철학자가 누구야? 무슨 알 할 때 나오잖아. 공자. 공자가 뭐라 했냐면 나는 동의 사람이고 은의 후손이다 그랬어. 여러분 처음 듣지요? 공자가 우리 직접 직계 조상이라고 자기 이름으로 얘기를 한 거라고. 어쨌든 이제 그런 예가 있다는 거야. 어쨌든 한문이라는 것을 끌어온다면 문화 쪽으로에서의 활동, 법적 영역에서의 문화적인 활동들이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 또 하나하나 그 한문이라는 과목 속에 여러 가지 과목들이 실제 배웠겠죠. 그러고 보면 뭐 동아시아 역사 부분도 나올 수도 있어. 구체적으로는 선생님도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역사적인 과목들을 끌어오는 거야. 그런 과목들을 끌어오면서 법적 쟁점과 어떻게 연결시키는지를 확인해 주는 거라고. 아무것도 없다. 없는 거 알아요. 만들어내야지. 자, 여러분들 자소서 100% 거짓말인 거 다 알아요. 로스쿨에서. 100% 거짓말이야. 뭐 이거 활동하면서 이렇게 배웠어. 학교에서 점수 따갖고 오라니까 어쩔 수 없이 했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는가 여러분들의 논리력을 평가하려고 한다고. 여러분이 자신이 궁금한 게 아니야. 자소서에서 여러분 장단점 궁금해요? 안 궁금해? 우리 학생 장단점 로스쿨에서 궁금할까? 안 궁금할까?
아이고 이 녀석은 단점이 이러니까 뽑으면 안 돼. 막 이래. 아, 이 녀석은 이런 뛰어난 장점이 있네. 그거 뽑아줘야지 그래. 아니라고. 여러분 자신을 소개하는 스스로 쓴 글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쓰느냐 그걸 보려고 한다고. 아셨죠? 자, 다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하나의 맥으로 관통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볼 수 있어. 학부에서부터 출발해서 얘 먼저 끄집어내도 상관없어. 전망을 먼저 세워놓고 역으로 맞춰가도 상관없겠죠. 어쨌든 전체가 하나가 연결되어 있어야 돼. 연결되지 않는 건 사족이라고. 그 순간에. 아셨죠? 자, 봉사활동은 그러면 어떻게 맞춰? 저 야학했어요. 야학에서 애들 가르치고 참 보람을 느꼈어요. 아니 누가 보람을 안 느꼈냐고 하냐고. 야학을 했다면 그 야학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뭐라는 거야. 왜 아이들이 학교 밖 아이들이 학교 밖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 공교육 시스템은 어디 있냐는 거야. 내가 가지는 문제의식은. 왜 야학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냐. 그런 교육 시스템이 만약에 있다면 왜 학교 밖 아이들은 그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나의 문제의식이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무얼 보람을 느꼈다? 그런 말 좀 쓰지 말자고. 무엇을 배웠다? 어떤 고민을 하고 있다? 그걸 통해서. 이런 형태의 기술들로 다 바꿔주고 그런 고민들이 모아 쌓여서 궁극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나의 미래 전망이 되는 거라. 그래서 자소서가 쉽지 않아요. 절대. 자, 여기에 이제 추가되는 게 뭐야? 그래서 나는 뭐 한다? 어떻게 공부하겠다. 아까 우리 한변님께서 얘기했듯이 뭘 어떻게 공부할 것이다. 자, 이 학업 계획에는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변시 합격을 위한 학업 계획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나와야 돼? 나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학업 계획이 나와야 돼요. 말이야. 전문성은 나중에 해도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변호사 시험이 코앞인데 무슨 전문성을 강화해? 그건 현실인 것이고 여러분의 자소서는 이상을 얘기하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나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자, 종국 씨, 내가 의료 전문 법정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전문성 강화를. 학교에 가니까 뭐 의료법 이런 것도 안 가르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법률 관계는 인사적 문제가 기본이니까 입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겠다. 기본적인 내용을 일단 서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의료법에 대해서도 알아야지. 의료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야지. 응? 그러면 최소한의 의료법 영역에서 법률적인 쟁점들이 많이 나타나는 법제가 어떤 것들인지 알아야 되고 그 법제에 대해서 혼자라도 학습을 해야지. 그리고 또 우리 국내에 어떤 로스쿨 관련된 의료법 학회가 있다. 그러면 그런 데 가입해야지. 응? 가서 배워야지. 바로 그런 것들이라고. 그래서 자료조사도 많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게 자소서의 큰 맥이고 여기에 이제 빠지지 말아야 될 게 뭐죠? 사회적 책무야. 절대 빠져서는 안 돼. 자, 로스쿨의 도입 취지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글로벌 전문 법조인 양성이에요. 자, 이 글이 갖는 쟁점은 세 가지로 나뉘죠. 글로벌과 전문과 법조인 이 세 가지야. 그러면 전문은 어디로 매칭이 돼? 나의 미래 전망 어떤 법조인이 되겠다. 이게 전문이죠. 사회적 책무는 뭐야? 바로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할 건지를 언급해 줘야 돼. 사회적 책무를.
자, 그러면 글로벌을 이제 어떻게 만족시켜야 돼? 원래 도입 취지가 글로벌이니까. 응? 내가 가지고 있는 영역에 글로벌한 쟁점이 뭔지까지 고민을 해줘야 돼. 궁극적으로. 응? 내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가까이는 동아시아를 대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전문성을 통해서 사회, 우리 국가에 이바지할 건지 또는 공동체에 이바지할 건지가 나와야 돼. 이게 바로 로스쿨 도입 취지라고. 자, 정리하면 로스쿨 자소서는 세 가지가 무조건 나와야 돼. 뭐 글로벌, 전문, 법조인 이 세 가지가 나와야 되고, 그 세 가지는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봤을 때 전체 하나의 맥을 가지고 자소서가 기술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들 8월 20날 이제 점수 발표 나면 그때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그때 시작해도 돼. 그때 시작해도 돼. 원서 접수가 9월 추석 지나보니까 한 달 정도면 할 수도 있어. 그러나 한번 해보세요. 경험상 한 달 반, 두 달이 걸려요. 쌤이 지도해본 경험상.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자료조사해야 될 것도 많고 논문도 많이 살펴봐야 되고, 거기다 그것만 합니까? 면접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단 학교를 하나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자소서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빠르게 학교별 자소서의 가장 핵심 특징만 잠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소서의 기본 항목이 되는 것들만 살펴보면, 다른 것은 여러분들 간단히 넘어갈 거고요. 아까 봉사활동 이런 것은 배운 점을 기술하라고 그랬어요. 그 속에 또 나타나는 문제의식을 기술하라고 그랬죠. 자, 쭉 넘어가 보면 고려대 자소서 별표 쳐놓으세요. 여러분들 이게 이 세부 항목들이 FM이야. 기본적으로. 어떤 자소서가 나타나든 고려대 자소서의 세부 항목들을 그 속에 여러분들이 가상의 목차다 생각하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강론은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서울대 자소서 1번 항목, 학부 수업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공부했는가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 항목 속에 있는 세부 기술 내용들, 이것들도 FM으로 적어 놓으세요. 학업 계획을 내가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서울대 자소서 4번 항목과 또 고대 자소서에도 나오고 한양대 자소서에서 나오는 다양성에 대한 얘기. 다양성이라는 것은 참 여러 가지를 의미를 합니다. 원래 로스쿨 도입 취지 자체가 다양성이에요. 참편일률적으로 그냥 법학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법조인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자기 영역의 전문가들이 법적 소양을 갖추고 자기 영역의 발전을 위해서 활동케 하는 게 로스쿨 도입 취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연과학도라 그러면 변호사 라이선스를 따고 자연과학의 영역에 가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전문성을 가지고 해결하라, 그 말이 돼요. 이런 게 다양성이라고. 자, 조금 더 넘어가고요. 자, 세세한 것은 우리가 넘어가기로 하고, 이화여자대학교 특징, 젠더 감수성이나 글로벌 여성 리더에 대해서 반드시 언급이 돼야 됩니다. 이화여자대학교를 쓰시려면. 아셨죠? 우리 다영 씨 알겠죠? 참조해 놓으시고. 아까 충남은 부분적으로 얘기했고, 한양대로 가서 한양대 2번 항목이 사랑의 실천이에요. 아, 너무 아름다워. 사랑의 실천.
저야 뭐 사랑의 실천을 하면 저는 캡이죠. 제가 우리 아내를 얼마나, 우리 애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겠죠. 그에 대한 실천을 너는 어떻게 해봤냐?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공동체에 대한. 또 3번 항목에 가면 미래 비전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5년, 10년, 15년 후에 자신의 모습을 적으라 그랬어. 그게 바로 뭐죠? 학업계획이 여기에 생략되어 있습니다만은 졸업 후 활동 계획이 되겠죠. 아셨죠? 그 졸업 후 활동 계획에 대해서 언급해야 되고, 그것의 참조 버전이 한양대 항목 3번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간단하게 강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아까 뭐 지원동이나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숙지되었다고 보고, 장단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장단점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런데 장단점을 쓰라고 하는지는 조금 전에 설명을 했죠. 여러분의 장단점이 궁금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자, 장단점 쓰라고 그러는데 치명적인 장단점 쓰고 있으면 바보잖아요. 그렇게 쓸 사람 누가 있어요?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장단점이고 제일 마지막까지 고민되는 게 장단점입니다. 에피소드로 엄마, 나의 단점은 뭐야? 그러더니 엄마가 뭐라고 한줄 알아요? 그걸 모르는 게 네 단점이야. 그래서 아빠한테 또 물어봤어. 아빠, 엄마가 이러는 나 화나는데 나의 단점은 뭐야? 그러더니 아빠가 뭐라고 한줄 알아요? 엄마 닮은 것이 네 단점이야. 이렇게 해서 가족이 깨졌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려워요. 어렵고, 지금 이제 선생님이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을 챗봇 아시죠? 챗봇. 챗봇을 통해서 여러분 자소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재밌더라고.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데이터들을 챗봇에다가 학습을 시키고 있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넣어봤어. 나 리트 몇 점이고 학점 몇이야. 내가 지원 가능한 학교 알려줘. 그랬더니 데이터를 바탕으로 쫙 뽑아주더라고. 어디 대학교 이렇게 쫙 몇 점 이상. 그거 보고 이 녀석 재밌네 그러면서 자소서에 대해서 장단점을 또 물어봤어. 그랬더니 첫 번째 데이터를 바탕으로 얘가 먼저 검색을 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자소서를 쓰임 거기다가 다 입력시켜서 학습시키고 있어. 그리고 거기에 안 나타나면 웹을 참조해. 근데 쓸만하더라고. 장단점 물어보니까. 그 말은 안 해. 그걸 모르는 게 네 단점이다. 이런 말은 않더라고. 챗봇이. 그래서 지금 거의 작업이 끝나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가능하다면 선생님이랑 자소서를 준비하면 그것을 참조할 수 있게 선생님이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 안 되면 이제 직접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해야 되고. 자, 이 정도로 자소서에 관련된 얘기 마치고 저희 플랜만 잠깐 소개를 할게요. 저희 플랜은 맨 첫 번째에 나오는데, 먼저 자소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소스 찾기부터 먼저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써가지고 와가지고 선생님 첨삭해 주세요. 저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그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한 번만 첨삭해 주세요. 이런 학생들이 허다해요. 그러면 선생님 무조건 놉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같이 고민하고 이런 학부 성적표 같이 고민하고 어떤 과목에서 뭘 고려할 건지 고민하고 지금의 핫 이슈는 뭐고 여러분 전공 관련해서 사회활동 관련해서 관련된 이슈는 뭐고 그것이 가진 법적 쟁점은 뭐고 이렇게 계속 쌤이랑 얘기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A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결정이 나면 이제 선생님이 목차를 던져줍니다. 이거 그냥 항목씩 하나씩 채워봐 이렇게 합니다. 서로 연결고리는 갖지 말고.
어쨌든 그런 소스 찾기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자소서를 지도할 때, 그리고 간학은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끝났습니다, 제출하세요 하면 제출하면 돼요. 횟수 제한 없어. 느낌상 추석 때까지 아마 선생님을 괴롭히는 학생이 있을 것 같아요. 올해도 추석 이후에 원서 접수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준비된 플랜은 면접 집중 강의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증정해드린 교재 있죠. 그 교재와 작년에 10월 말에 시사특 강의 항상 있어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중 강의와 10월 말에 시사특 강의 있어요. 여러분들 문자 보낸 거 봤죠? 제가 문자가 아니고 서로에도 올려놨고 저희 학습방에도 올려놨는데 올해 상반기 하디슈 30선 보셨죠? 그러듯이 10월 말에는 하반기 하디슈가 추가됩니다. 그게 바로 시사 및 예상문제 특강이고, 뭐 좀 창피한 얘기인데 작년에 100% 다 마쳤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다 마쳤어요. 그 강의가 집중 강의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1대1 시뮬레이션 강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시립대 쓴다 그러면 시립대 예상문제 총 18문제를 한 해에 3문제씩 사전에 드리고 발표 훈련하고, 발표 못하면 선생님한테 뒤지게 깨지고, 이 과정이 있습니다. 1대1로.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계속 트레이닝하게 되고, 아까 집중 강의에서 하나 보충을 하면 우리 집중 강의 학생들은 우리끼리만 스터디를 조직합니다. 선생님은 절대 외부하고 스터디하는 거 반대예요. 우리 학생들이.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추가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조가 돼서 스터디가 운영되면 잘하고 있는지 일주일에 2번씩 선생님 점검을 해요. 그래서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둘 중 하나입니다. 잘하든지 선생님이 5층에서 뛰어내리든지 둘 중 하나예요. 아셨죠? 못하면 혼납니다. 제대로 안 하면. 안 그럴 거면 그냥 다른 학원 가라 이거예요. 그렇게 안 할 거면. 그래서 철저히 발표와 제대로 쟁점을 숙지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길 스터디에서는 작년과 해서 똑같이 이런 플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로스쿨 면접에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잠깐 얘기해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로스쿨 준비하면서 아이들이 스터디를 많이 하죠. 전국에만 스터디만 한 1000개 넘을 거야. 그 스터디의 거의 99.9%는 찬반 토론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내용 가지고 찬성, 반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자, 한간에는 로스쿨 면접 문제는 답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우리는 법전원을 준비하죠. 법전에서 나오는 로스쿨 문제예요. 면접 문제예요. 법이, 야, 나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로스쿨 면접 문제는 시각의 차이일 뿐이지 답은 항상 정해져 있다고. A라는 시각으로 가면 A-라는 답이 나와야 되고, B라는 시각으로 가면 B-라는 답이 나와야 돼요. 정확히 나와야 돼.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합니다. 천만의 말씀 그러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원광대에 묻지마 범죄가 나왔습니다. 이상동기 범죄. 이상동기 범죄가 원광대에 출제된 이유가 뭘까요? 다시 소년법 개정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대학에서 소년법에 대한 개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전남대학교에서 제시카 법이 나왔어요. 응? 무슨 법인지 잘 모르시죠? 이상동기 정신질환 또는 뭐 조두순이 같은 애들 서울권에 살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게 제시카법이라고 해요.
그 문제가 나왔어요. 그게 나온 게 뭐야? 바로 이미 시각은, 법전원의 시각은 거의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뭐야? 비판적으로 검토하라는 거예요. 비판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시가법에 찬성을 했다 그러면 이제 어마어마한 반론을 시달리게 됩니다. 그 반론을 이겨내야 돼요. 그럴 필요 없죠. 내 생각은 찬성이더라도 거기서는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리걸 마인드로.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리걸 마인드라는 게 무엇이냐? 법적 사고력이라고 여러분들 뭐 그대로 해석하면 나오죠. 가장 면접에서 중요한 것은 그 문제의 쟁점을 먼저 언급하는 거예요. 자, 사법위반죄 올해 반드시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나옵니다. 올해 안 나오면 선생님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올해 사법위반죄 무조건 나옵니다. 그리고 올해 반드시 나오는 것 또 하나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나왔지만은 사적 제재 올해 반드시 나옵니다. 무슨 사건 때문에? 밀양 뉴스 보고 계시죠? 자력구제 금지 원칙. 그러면 자력구제가 가능한 것은 어느 영역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런 밀양 성폭행 사건을 다시 들춰내서 가해자들에서 유튜브에 공개해서 그들이 직장이 잘리고 하는 것은 사적 제재죠. 이 사적 제재가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가? 분명히 나옵니다, 올해. 바로 그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쟁점은 무엇이다? 무엇과 무엇이 충돌한다. 이렇게 먼저 언급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로스쿨 여러분들이 저희 스터디에서 공부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 항상 염두에 둘 게 그 케이스, 그 등장하는 문제의 쟁점은 무엇인지를 항상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리고 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아, 선생님 그러면 그 많은 쟁점들을 언제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풀어가요? 아니요. 2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셨죠? 뭐 20개 정도면 하루에 한 개씩만 암기해도 되잖아요. 자, 로스쿨 면접은 리트만큼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재밌어요. 재밌는데 공부량은 또 많습니다. 공부해야 될 양은. 그래서 그 데모 여러분들 잘 염두에 두시고 준비 잘 하시기 바라고. 뭐 더 많은 얘기를 자, 여기까지 하죠. 더 하는 건 사족일 것 같네요.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선생님 110점이 로스쿨 응시생들 평균도 안 되는 점수예요. 그럼 평균이 10,000명일 건데 10,000명이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이 고작 2,000명 뽑는데 그러면 110점이면 합격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 죄송한 말씀인데 130점, 120점 중반 이런 아이들이 서울권에서 우수수수 전사를 해버려요. 아까 우리 학교 초이스 얘기했죠. 실제. 어마어마한 숫자가 거기서 다 탈락해버린다고. 그러니까 110점대까지 기회가 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들 리트 보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지만은 앞으로 남은 2달입니다. 2달 동안 또 재미나게 공부하셔서 충분히 좋은 결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여러분들 뭐 조금 창피한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린 내용 잘 숙지하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선생님께 개별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 연락처 모르시는 분은 적어 놓으세요. 6775-1306의 강길입니다. 본명이 아닙니다, 선생님. 본명이 아니고 출판 이름 그걸 뭐라고 하죠? 필명이라고 합니다. 강길, 길도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표시하면 강도입니다. 강도.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